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지금 상견례 하러 오신 분 맞습니까?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곳에 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흙먼지 범벅의 작업복, 진흙 묻은 안전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아지는 순간 예비 사돈의 입에서 조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집안은 막노동 집안이랑은 좀 격이 안 맞는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 모욕적인 상견례는 어떤 반전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의 불빛만은 벌써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63세의 장도원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을 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도원은 낡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 한 벌이 비닐에 쌓인 채 구석에 걸려 있었지만 그의 손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꺼낸 건 색이 바랜 작업복이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 부분이 닳아서 천이 얇아진 게 한눈에 보였어요. 도원은 그 작업복을 입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옷이야말로 그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현관에서 안전화 끈을 단단히 묶는 도원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넘게 흙과 시멘트를 만져온 손이었어요. 그 손에는 반지 하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원이 아파트를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도원은 2계단씩 성큼성큼 내려갔어요. 6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한 체력이었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도원의 눈앞에 펼쳐진 건 고급 수입차들이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도원은 그 사이를 지나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차가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낡은 포터 트럭이었습니다. 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이 여러 개 보였어요. 하지만 도원은 그 트럭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좀 하자, 얘야. 트럭 문을 열자 낡은 가죽 시트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도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소리와 함께 엔진이 깨어났어요. 다른 차들의 조용한 엔진음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소음이었지만 도원에게는 그게 더 정직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트럭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직 어두운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새벽 6시 도로는 한산했어요. 도원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아파트 단지, 상가들이 차례로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건물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자신의 손을 거쳐갔는지 도원은 셀 수도 없었습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대규모 건설 현장이었어요. 현장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민건설 시공 현장.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원은 트럭을 현장 사무실 옆에 세웠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멘트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아침 이슬이 섞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도원이 사랑하는 냄새였어요. 도원은 헬멧을 집어들고 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벌써 몇몇 인부들이 도착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젊은 현장 감독이 도원을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소장님이라고 불러요. 편하게 하자고요. 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현장 감독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원은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부어놓은 콘크리트의 상태를 확인하고 철근 배치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봤어요. 그의 눈은 어떤 작은 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눈은 기계보다 정확했어요. 여기 철근 간격이 조금 넓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도원이 손으로 가리키자 옆에 있던 인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이네요. 어떻게 보고 바로 아셨어요? 오래 하다 보면 눈에 다 들어와요. 도원은 담담하게 답하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떠올랐어요. 현장은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믹서 트럭이 들어오고 인부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도원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필요한 곳에 손을 보탰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직접 안전장비를 점검했어요. 오전 10시쯤 도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아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도원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서아야. 아빠 어디세요? 오늘 저녁에 상견례 있는 거 기억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도원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어떻게 있겠니? 6시에 강남 레스토랑이지? 네, 맞아요. 꼭 제 시간에 오셔야 해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시간 약속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서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원은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딸아이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어, 서아야. 아빠가 절대 늦지 않을게. 걱정 마. 그리고 아빠, 오늘은 좀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정장 입으셔야 해요. 도원은 자신의 흙 묻은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그래야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끄는 도원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 투명 비닐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도원과 아내, 그리고 어린 서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원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시집 가려고 하네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는 서아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도원은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도원이 서아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서아야,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야. 도원은 딸에게 비싼 옷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도원이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품격이었습니다. 오후 2시, 도원은 현장 사무실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오늘 작업 일지를 확인하던 중 현장 감독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3층 철근 배치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설계도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도원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보죠. 그는 헬멧을 다시 쓰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3층까지 임시 계단을 올라가는 도원의 모습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철근 배치를 꼼꼼히 확인한 도원은 설계도를 펼쳐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하중 분산을 위해서 이 부분 철근을 더 보강해야 해요. 설계도대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역시 소장님 눈은 틀리지 않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도원은 흡족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땀 흘려 만들어가는 게 건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 일을 천하게 본다는 걸 도원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건물은 누군가의 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도원은 믿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도원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상견례 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집에 가서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고 강남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어요. 도원은 현장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 봐야겠어요.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원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서아의 예비 시댁이 어떤 사람들일까? 딸을 좋게 봐줄까? 자신 같은 현장 일꾼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후 5시 도원은 집에서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장 차림의 자신을 거울로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구두끈을 묶으며 도원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서아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 예비 신랑 지훈이는 어떤 사람일까? 그의 부모님들은 딸을 좋게 봐주실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도경 전략기획실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들렸어요. 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공공기관 청사 신축 현장에서 철근 거푸집이 무너졌습니다. 인부 2명이 깔렸어요. 도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 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구급차를 불렀는데 철근이 워낙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어요. 서아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지금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회장님, 하지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도원은 전화를 끊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는 동안 도원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아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아마 레스토랑으로 가는 중이겠죠. 서아야, 아빠가. 도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왜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하다, 서아야.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전화 너머로 서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한 사고예요? 철근이 무너지면서 인부 2명이 깔렸단다. 아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조금 늦을 것 같다. 먼저 식사하고 있어라. 알았어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실망감이 도원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전화를 끊은 도원은 정장 재킷을 벗었습니다. 이대로 현장에 갈 수는 없었어요. 옷장에서 작업복을 꺼내 입고 안전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원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상견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원은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도원은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예비 시댁분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도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30분이었어요.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2대와 소방차 1대가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어요. 붉은 경광등이 석양빛과 섞여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트럭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헬멧을 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3층 높이에서 철근 거푸집이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굵은 철근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고 그 밑으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님, 이쪽입니다. 도경이 급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상황 보고해요. 도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인부 김성호 씨와 박민수 씨가 철근 밑에 깔렸습니다. 김성호 씨는 다리 쪽, 박민수 씨는 허리 쪽이 눌려 있어요. 의식은? 둘 다 의식은 있지만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도원은 무너진 철근 더미를 살펴봤어요. 함부로 건드리면 2차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크레인 불렀습니까? 네, 오는 중입니다. 소방대는? 대기 중입니다. 도원은 철근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여기 사람 있습니까? 들리면 대답해 주세요. 여기 있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해드릴 겁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크레인이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이 집결했습니다. 도원은 직접 구조 작업을 지휘했어요. 이 철근을 먼저 들어올립니다. 그 다음 저쪽 거푸집을 제거하고요. 소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소방대장이 말했지만 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구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직접 지휘해야 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철근을 들어 올리고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파편을 제거했어요. 도원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과정을 감독했습니다. 작업복에는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묻어갔어요. 안전하는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시가 되고 6시 30분이 지났습니다. 도원의 휴대폰에는 서아에게서 온 문자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빠, 지훈 씨 부모님 오셨어요. 아빠, 언제쯤 오세요? 아빠, 연락 좀 주세요. 하지만 도원은 휴대폰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였어요. 7시가 넘어서야 첫 번째 인부가 구조됐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도원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구급대원들이 인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다시 구조 작업이 계속됐어요. 7시 30분 두 번째 인부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허리를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푹 쉬세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원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경이 다가와 말했어요.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봤습니다. 8시였어요. 상견례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도원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아에게서 온 문자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30분 전에 온 것이었어요. 아빠, 그냥 오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도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서아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서아야, 정말 미안하다. 지금 구조 작업이 끝났어. 다치신 분들은 괜찮으세요? 서아가 먼저 물었어요. 도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응,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아빠가 지금 바로 갈게. 아빠,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알아. 하지만 아빠가 꼭 가야 해.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오세요.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도원은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작업복은 흙과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대로 상견례 자리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로 모셔드릴 테니 댁에 들러서 갈아입고 가시죠. 도경이 말했어요.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대로 가야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도원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묻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원은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현장을 빠져나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도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예비 사돈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서아가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도원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도원은 똑같이 할 거였어요. 강남 거리는 밤의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부티크들이 즐비한 거리였어요. 도원의 낡은 트럭은 그 화려한 거리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트럭을 세우자 발레 파킹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여기는 발레 파킹만. 제 딸이 안에 있습니다. 잠깐만 세워두겠습니다. 도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는 트럭에서 내려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도원은 잠시 멈칫했어요. 흙먼지 범벅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안전화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도원에게 쏠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로 작업복 차림의 도원이 걸어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웨이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장서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웨이터는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어색한 표호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도원은 웨이터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왔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은 도원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코너 자리가 보였어요. 그곳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와 지훈,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2시간 전 6시 정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65세의 윤상도였어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58세의 뱀이라니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어요. 진주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이 그녀의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상견례인데 상대 집안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미란이 핸드백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지훈이가 잘 골랐을 거야. 상도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상도 예약입니다. 상도가 웨이터에게 말했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웨이터가 코너 쪽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4인 좋은 자리였어요.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지훈과 서아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아름다운 얼굴이 돋보였어요. 미라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앉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란의 눈빛은 차갑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옆자리를 힐끗 봤어요. 아버지가 앉을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상도가 물었어요. 곧 오실 거예요. 현장 일 때문에 조금 늦으실 수도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미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미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상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장 일이 바쁘시겠어요.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음료라도. 상도가 메뉴를 펼쳤어요.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미란이 시계를 봤어요. 6시 15분이었습니다. 현장 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상견례 날인데. 미란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곧 오실 거예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핸드백 끈을 꼬집으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소주가 나왔습니다. 상도는 잔에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어요. 현장 일하시면 많이 바쁘시겠죠. 그가 말했지만 비꼬는 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6시 30분이 됐습니다. 서아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상도와 미라는 소주잔을 계속 비웠어요. 첫 번째 병이 바닥났습니다. 소주 한 병 더요. 상도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너무 마시지 마세요. 미란이 말했지만 그녀도 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상도는 잔을 채워 또 마셨습니다. 7시가 됐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술이 오르면서 불만이 표정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예의예요? 상견례 자리에 1시간이나 늦다니.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서아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온 서아의 표정을 본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안 받으세요? 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상견례보다 현장이 더 중요한가 보죠? 상도가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얼굴도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기다리긴 뭘 기다려. 벌써 1시간이나 늦었잖아. 상도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서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걱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희 집안은 시간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란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서아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7시 30분이 됐어요. 두 번째 소주병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상도와 미란의 얼굴은 완전히 붉어져 있었어요. 취기가 올라오면서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주변에 다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무슨 상견례야. 상도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아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전화는 무슨 전화? 벌써 몇 번을 한 거예요? 미란이 서아의 말을 끊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빨리 손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나왔습니다. 서아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아는 손을 빼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라이너가 번져 있었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아빠, 제발 오세요. 제발. 서아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도와 미라는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현장 일꾼이면 품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 지훈이가 이런 집안이랑.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서아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8시가 됐어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상도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목소리가 커서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상도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새빨개져 있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추세요. 미란이 남편을 제지했지만 그녀도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낮추긴 뭘 낮춰.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상도가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어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하긴. 상견례가 뭔지 알기나 해요? 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고? 그럼 연락이라도 제대로 했어야죠. 미란이 서아의 말을 끊었어요. 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 일어나요. 이런 물에는 참을 수 없어. 상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지훈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뭘 더 기다려. 벌써 2시간이야. 상도가 지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지훈아, 너도 이게 말이 되니? 상견례 날 2시간이나 늦는 게. 미란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상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어요. 딱 10분만 더 기다려보자. 10분 안에 안 오면 우리 간다. 알았어요, 여보.
미란도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계를 봤어요. 8시 5분이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제발 빨리 오세요. 상대 부모님이 정말 화나셨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침묵이 테이블을 지배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상도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턱을 치켜 세우고 코웃음을 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라는 소주잔을 들어 또 한 잔을 비웠어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지우는 서아를 힐끗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냅킨을 찍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8시 10분이 됐어요. 상도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딱 5분 남았어. 네, 여보. 미란이 핸드백을 더 꽉 쥐었어요.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빠,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계속 이쪽을 힐끗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테이블 분위기 왜 저래? 누가 안 온 것 같은데. 서아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8시 13분. 상도가 다시 시계를 봤어요. 이제 2분 남았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꽉 다문 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어요. 서아도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흙먼지 범벅의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안전화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 남자의 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상도와 미란도 입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상도가 중얼거렸어요. 미라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 남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빠. 작게 속삭이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이었습니다. 흙먼지와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된 작업복 차림의 도원이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병 2개, 화가 잔뜩 난 상도와 미란, 그리고 눈물 흘리는 서아. 도원은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도원에게 쏠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불빛 아래 흙먼지 범벅의 작업복은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도원은 웨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안전화에서 마른 진흙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대리석 바닥에 흙가루가 흩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작업복 입고 여기 왜 온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보기 민망하네, 정말. 속삭이는 소리들이 도원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직 딸만 보였습니다. 테이블에 도착한 도원은 상도와 미란을 마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상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라는 입을 벌린 채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원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그의 작업복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어요. 상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상견례 복장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롱이 가득했어요. 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급히 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미란이 도원의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2시간이나 늦으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은 없었어요? 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앉으시죠. 상도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도원은 서아 옆 빈 의자에 앉았어요. 작업복에 묻은 흙이 의자에 묻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미안하다 서아야. 도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도원은 그 병들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고가 났다고 하셨죠? 상도가 물었어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댄 자세였습니다. 네, 철근 거푸집이 무너져서 인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요? 상도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구조 작업을 지휘하다 보니 시간이 그게 상견례보다 중요했습니까?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도가 비웃었어요. 생명이요? 그래서 상견례를 2시간이나 늦게 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도원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상도는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술 기운이 더 오른 것 같았어요. 장 선생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현장? 일꾼이시군요. 미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경멸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네. 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은요. 미란이 말을 시작했어요.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도원을 내려다봤습니다. 3대째 사업을 해온 집안입니다. 제 남편은 YS자재 대표고요. 우리 지훈이는 명문대를 나와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막노동하시는 분이랑은 좀. 미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서아 씨, 가만히 있어요. 미란이 서아를 제지했어요. 도원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격이 있는 집안입니다. 상도가 말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는 더욱 거칠었습니다. 상견례에 이런 꼴로 나타나다니 이게 예의입니까? 도원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흙과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된 옷이었습니다. 안전화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분명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원은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이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서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서아 씨. 이건 어른들 얘기니까. 상도가 손을 들어 서아를 제지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원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늦은 건 제 잘못입니다. 도원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네,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막노동하시는 분담이래요.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어머님, 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지했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 지훈아. 상도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도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미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제가 늦은 건 정말 죄송한 일이고 제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제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원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서아야, 일어나자. 아빠, 괜찮아. 우리 가자. 도원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흙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상도가 소리쳤습니다. 상견례 중에 나가겠다고요? 이미 상견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도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분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미란이 비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막노동 집안이랑은 인연을 맺을 생각이 없어요. 잘 됐네요.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도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제 딸을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상도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당신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도원이 서아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비록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제 딸은 떳떳하게 키웠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서아야. 우리 갈 곳이 많아. 도원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지만 서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훈아. 도원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를 잘 부탁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네. 이제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도원은 서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잠깐. 상도가 소리쳤지만 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지나 레스토랑 출구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당당하게 걸었어요.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떳떳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서아가 뒤돌아봤어요. 테이블에는 상도와 미란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아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보였어요. 흙먼지로 얼룩진 작업복이었지만 그 어떤 정장보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도원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서아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도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빠는 항상 괜찮단다. 트럭 문을 열어주는 도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도원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기 전 도원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아빠, 사과하지 마세요.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아빠가 정말 멋있었어요. 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트럭에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엔진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하지만 도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트럭을 몰았어요. 옆자리에 서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가 끝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흙 묻은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하는 회사에서 일하며 지훈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상견례 이후로 지훈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서하는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 서하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하는 그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하는 급히 화면을 봤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서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서하야, 나야.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왜 연락이 없었어? 미안해. 그동안 생각을 좀 했어. 지훈이 말끝을 흐렸어요. 서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생각? 서하야, 우리 잠깐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응, 지금 시간 돼? 서하는 시계를 봤어요. 점심시간이 30분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볼까? 내 회사 앞 카페로 올게. 전화가 끊겼어요. 서하는 식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음식은 거의 손대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다가가자 지훈이 일어났어요. 앉아. 응. 서하는 지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하야,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하는 알았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 상견례 이후로 계속 얘기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서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냥 우리 결혼은 어렵겠다고.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오빠 생각은? 나도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지훈은 여전히 서하를 보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응. 지훈이 작게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 소리만 들렸어요. 서하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2년 동안은 뭐였어? 서하야, 오빠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결혼하자고 한 것도 오빠였어. 서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서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 알았어. 헤어지자. 서하야.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서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우리 아빠가 창피했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하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오빠. 서하야, 잠깐.
지훈이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준 선물들 돌려줄 수 있어?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반지랑 명품 가방. 어머니가 돌려받으라고 하셔서. 지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서아는 손가락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약혼 반지였어요. 지훈이 프로포즈하며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알았어. 돌려줄게. 서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가방은 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내줄게. 고마워. 지훈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서아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서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서아는 명품 가방을 들고 지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수입차 딜러로 강남의 쇼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쇼룸에 도착한 서아는 입구에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가방 가지고 왔어. 아, 그래. 지금 내려갈게. 잠시 후 지훈이 쇼룸 밖으로 나왔어요. 서아는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고마워. 지훈이 가방을 받았어요. 서아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아야. 왜? 정말 미안해.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서아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 지훈이 큰 소리로 서아를 불렀어요. 서아가 돌아보자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가짜잖아. 뭐? 서아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거 정품 아니잖아. 짝퉁이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오빠가 준 거잖아. 내가 준 건 정품이었어. 내가 바꿔친 거지. 뭐라고?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품 돌려줘. 당장. 지훈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쇼룸 직원들과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명백히 짝퉁이잖아. 지훈이 가방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품 내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오빠. 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쇼룸 로비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가방 바꿔쳤나 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 정말 뻔뻔하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서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아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안 바꿨어. 오빠가 준 그대로야.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여기 있잖아. 지훈이 가방을 내밀었어요. 서아는 가방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받은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짝퉁이라고 우겼습니다. 경비 아저씨, 경찰 불러주세요. 지훈이 경비원에게 소리쳤어요. 오빠, 제발. 서아가 애원했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하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서아에 대한 애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지훈의 모욕, 모든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리며 쇼룸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서아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모욕을 당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아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서아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아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아빠, 나 지금 위치 보내. 아빠가 바로 갈게. 전화를 끄는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아를 돕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혼자였어요. 이 차가운 도시 한복판에서 서아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30분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도원이 급히 차에서 내려 서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아버지를 보고 와락 안겼어요. 아빠, 괜찮아, 다 괜찮아. 도원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도원은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원은 서아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민건설 본사는 조용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어요. 도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도원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도원의 눈에는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의 우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건물 앞에 주저앉아 울던 서아의 모습. 그 모습을 본 순간 도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도원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한 실장, 아직 회사에 있습니까? 네, 회장님.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잠시 후 한도경 전략기획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43세의 도경은 도원의 오른팔이었어요. 10년 넘게 도원과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도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도원은 의자를 돌려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래처 현황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 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도경은 도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거래처를 점검하시려고요? YS자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상도 대표의 회사 말씀이십니까? 네.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YS자재와 우리의 거래 현황을 모두 조사하십시오. 매출 의존도, 계약 현황, 납품 품질, 모든 것을요. 도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원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서아 양일 때문에. 한 실장. 도원이 도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거래처 품질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죠. 도경은 도원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도경이 나간 후 도원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어딘가에 서아가 있을 거였습니다. 도원은 주먹을 쥐었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도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경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도경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도원은 보고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요약본이 있었습니다. YS자재의 연간 매출 중 70%에서 80%가 도민건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주요 납품 품목은 철근, 시멘트, 골재 등. 최근 3년간 납품 지연 사례 5건, 품질 불량으로 인한 반품 사례 3건. 도원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부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품질 불량 사례가 있었군요. 도원이 말했습니다. 네, 작은 건들이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작은 문제라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도원이 보고서를 덮었어요. 한 실장, YS자재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위험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거래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처럼 들렸어요. 회장님, 그럼 YS자재와의 계약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도경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절반이요? 네, 그리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발굴하십시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도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원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 차량 구매 지원 프로그램 있죠? 네, 있습니다. 협력 딜러 목록에서 윤지훈이 근무하는 매장을 제외하십시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경영상의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도원이 강조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도경이 나간 후 도원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들이 격을 따졌다면 나는 품질로 판단하겠습니다. 도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YS자재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민건설로부터 계약 축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상도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대표님, 도민건설 측에서 거래선 다변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거래선 다변화? 30년 동안 거래해 왔는데 갑자기 상도가 소리쳤어요. 미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도민건설이 우리 계약을 절반으로 줄인대. 뭐라고요? 미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절반이면 우리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상도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당장 도민건설에 연락해봐요.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상도는 전화를 들어 도민건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민건설 구매팀입니까? 저 YS자재 윤상도인데요. 아,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계약 축소건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건 회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방침? 30년 거래했는데 갑자기 방침이라고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도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매출의 70%가 도민건설인데. 알아, 나도 알아. 상도가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혹시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 상견례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상도는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장서아 아버지, 혹시 도민건설이랑 관련 있는 사람 아닐까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현장 일꾼인데. 상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도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여보, 확인해봐요. 장서아 아버지가 누군지. 미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상도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너 장서아 아버지 이름 알아? 아, 장도원이요. 왜요? 전화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원. 상도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뭐래요? 미란이 물었어요. 상도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도원, 도민건설, 설마.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설마 그 사람이 도민건설 회장은 아니겠지? 미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도는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포털 사이트에 도민건설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기사들이 떴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63세의 장도원 회장. 흙 속에서 회사를 일군 입지전적 인물. 현장을 직접 다니는 것으로 유명. 상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여보. 상도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미란이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의 남자. 상견례 날 흙먼지 범벅으로 나타났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도민건설 회장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막노동하는 사람, 격이 없는 집안, 무례하다는 말들.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민건설의 조용한 결정들이 하나둘씩 실행에 옮겨졌어요. YS자재와의 계약은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협력업체들이 그 자리를 채워갔어요. 도경은 회장실에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납품업체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도원이 보고서를 펼치며 물었어요. YS자재보다 우수합니다. 가격도 5% 저렴하고요. 좋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업무적인 판단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임직원 차량 구매 프로그램 협력 딜러 조정도 완료했습니다. 수입차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강남의 다른 딜러 2곳과 새로 계약했습니다. 조건도 더 좋습니다. 도경이 보고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도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 실장. 네, 회장님. 이 모든 게 정당한 경영 판단이죠? 물론입니다. 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도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같은 시각 지훈의 쇼룸은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지훈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번 달 실적이 형편없었어요. 지난달에 비해 30%나 떨어졌습니다. 윤 과장님,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네.
본사에서 실적 관련해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또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사로 오시래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가 돌아간 후 지훈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지난 한 달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도민건설 임직원들의 단체 구매가 끊긴 거였어요. 분기마다 10여 대씩 구매가 들어오던 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도민건설이 협력 딜러를 변경한 거였습니다. 지훈은 상사에게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갑고 간단했어요. 거래처 변경은 상대 회사 방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아와의 대화창을 열었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서아가 보낸 잘 살아요라는 짧은 메시지. 지훈은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서아와 관련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는 현장 일꾼이었으니까요.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YS자재 사무실은 어두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도는 회계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습니다. 미란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뭐래? 대출 연장이 어렵대요. 매출이 떨어져서.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도는 책상을 쾅 내리쳤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여보,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상도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 밖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도민건설 계약이 절반으로 줄면서 매출이 40%나 떨어졌어요. 미란이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래처들도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도민건설과 거래가 줄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회사 신뢰도가 떨어졌대요. 상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다 그때 그 일 때문이야. 상도가 중얼거렸어요. 장도원 회장,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미란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뭐가 심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상도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상대가 회장인 줄 알았으면 뭐 어쩔 건데? 우리가 비굴하게 굴었을 거야? 상도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랬을 거예요. 만약 도원이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상도와 미라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미란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상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 한 달 만에. 2주일 후 지훈은 본사로 호출됐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면담실로 안내했어요. 윤 과장님 앉으세요. 네.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최근 3개월간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은 다른 딜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법인 고객 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그게 윤 과장님, 회사에서는 실적이 전부입니다. 팀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개선이 안 되면
인사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인사조치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최악의 경우 해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알겠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훈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아와의 대화창을 다시 열었어요. 미안해, 서아야.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전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도원은 현장을 마치고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어요. 도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장님, YS자재 은행 대출이 거절됐다고 합니다. 도원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집으로 가는 길, 도원은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아야, 저녁 먹었니? 네, 먹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요즘 괜찮니?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빠 덕분에. 다행이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알아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끄는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딸이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도원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흙먼지가 묻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품격은 옷이 아니라 행동이지. 도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상견례 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딸을 울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내렸을 뿐이었습니다. 거래처를 재평가하고 더 나은 조건의 업체를 선택했을 뿐, 협력 딜러 명단을 정리하고 조건 좋은 곳과 계약했을 뿐, 모든 게 회사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섞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어요. 도원은 시동을 끄고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그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도원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 비싼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까?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 아닐까?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원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굽히지 않는 등, 흙 묻은 작업복 속에 감춰진 흔들림 없는 신념. 그게 바로 장도원이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쇼룸은 점점 더 한산해졌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지난 3개월간 지훈의 실적은 계속 최하위였습니다. 다른 딜러들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었지만 지훈만 바닥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날도 지훈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실적은 더 형편없었어요. 단 2대를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윤 과장님, 지금 본사로 올 수 있습니까? 지금요? 네, 급한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한 일이라는 말이 불길하게 들렸어요.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어요. 본사에 도착해 인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과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윤 과장님. 지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윤 과장님, 최근 3개월간 실적을 검토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최하위를 나타내는 숫자들이었어요. 월 평균 판매 대수가 2대입니다. 목표치의 20%에 불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윤 과장님, 부장이 지훈의 말을 끊었어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게 무슨, 오늘부로 해고 통보를 드립니다. 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부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팀장이 서류 한 장을 지훈 앞에 밀었어요. 해고 통보서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업무 인수인계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훈은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이만.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누구 때문일까? 서아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 때문일까? 지훈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YS자재 사무실은 더욱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도는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본사 방침입니다. 30년 거래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상도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미란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난 2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다음 달 자재비는 어떻게 내고?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상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대표님, 직원들이 밀린 급여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에 줄 거라고 해. 대표님, 이미 2달째입니다. 직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상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직원이 나간 후 미란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장도원 회장한테 가봐야겠어. 뭐라고요?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사과하러 가야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회사가 망해. 자존심 버리고 빌어야 해. 상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도와 미라는 도민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들어가요. 상도가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도원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YS자재 윤상도라고 전해주십시오. 상도가 애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어요. 비서실입니까? 로비의 YS자재 윤상도 대표님이 회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10분만 기다리시면 비서실에서 내려오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상도와 미라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도경 전략기획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윤 대표님, 배 여사님, 실장님, 우리 회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상도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경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냉정했어요. 실장님, 제발. 미란이 나섰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장님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도경은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두 분께서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도경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YS자재와의 거래 조정은 순전히 회사의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업체들이 있었으니까요. 상도와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신 겁니까? 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딸을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도경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 말에 상도와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함 한 장 남겨주시면 연락 가능할 때 전달하겠습니다. 도경이 손을 내밀었어요. 상도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도경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상도와 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빌딩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가자. 상도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빌딩을 나섰어요.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멈춰 섰어요. 여보, 왜?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상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두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수 없었어요. 30년간 쌓아 올린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격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상도와 미라는 서로를 부축하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한때는 거만하게 걸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만큼이나 그들의 미래도 차갑고 불확실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원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장 계약서였어요. 공공기관 청사 신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YS자재 윤상도 대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원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몇 번째입니까? 이번이 5번째입니다. 또 뵙자고 하십니까? 네, 로비에서 3시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원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경이 나간 후 도원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 도시 어딘가에서 서아도 일하고 있겠죠. 요즘 서아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도경이 상도와 미란을 안내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도의 얼굴에는 수척함이 역력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옷은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명품 핸드백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진주 목걸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원 앞에 섰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원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상도와 미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원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도는 입술을 떨며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란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도원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을 용서해야 합니까? 도원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저를 어떻게 하셨죠?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하셨습니까? 도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상도와 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격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아신 후에 사과하러 오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현장 일꾼이었다면 여기 오셨을까요? 그 질문에 상도와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원은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저는 법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원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YS자재와의 거래 조정은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업체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원이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다만 도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들어 도원을 바라봤어요. 도원의 눈빛은 차갑지만 정직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상도가 애원했어요. 저희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있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서아 양에게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도원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서아에게 사과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정말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아는 이미 이 일을 잊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사과는 진심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오신 거죠. 도원의 말에 상도와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거래는 일부만 유지하겠습니다. 도원이 말했습니다. 네. 상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완전히 끊지는 않겠습니다. 30년 거래의 정을 생각해서요. 회장님,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맺었으니까요. 도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상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원이 말했습니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검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도가 대답했어요. 도원은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십시오. 상도와 미란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도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게 진짜 격입니다. 상도와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도원은 다시 창가로 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디쓴 맛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날 저녁 한 방송사 기자가 도원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건설업계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 도원은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비결이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도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직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도원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장의 일꾼도 회장실의 임원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품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품격은 비싼 옷이 아닙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지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카메라가 도원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어요. 63세의 나이에도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도원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방금 뉴스에서 아빠 인터뷰 봤어요. 그래, 어땠니?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서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좋지. 곧 갈게. 전화를 끄는 도원은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저녁 거리를 달렸습니다. 석양이 트럭을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원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괜찮아요. 도원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늘 어딘가에 있을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요. 품격 있게. 석양이 점점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원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았어요. 딸이 웃고 있고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낡은 엔진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초라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한 소리였어요. 장도원, 63세의 도민건설 회장, 흙 속에서 회사를 일군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는 오늘도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품격 있게, 떳떳하게. 그게 바로 장도원의 방식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도원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 끈을 묶었어요. 오늘도 현장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도원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10년이 넘은 트럭이었지만 여전히 튼튼했어요. 도원은 이 트럭을 사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한 트럭이었으니까요. 현장으로 가는 길, 도어는 라디오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민건설이 또다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도원 회장은 현장을 직접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업계에서는 그의 경영 철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어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어요. 그런 찬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한 도어는 헬멧을 쓰고 내렸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인부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도원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현장을 둘러보는 도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안전 위반도 놓치지 않았어요. 여기 안전 난간이 헐거운데 바로 보강하십시오. 네, 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도원은 오전 내내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인부들과 대화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도원은 현장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서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으셨죠? 7시까지 집으로 오세요. 도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기억하고 있어. 꼭 갈게. 오늘은 서아의 새 아파트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최근 승진하면서 아버지와 살던 집을 떠나 독립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도원은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서아는 완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도원은 현장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봅시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인부들에게 인사하고 트럭으로 향했어요. 트럭에 올라탄 도원은 집으로 가기 전에 씻고 갈아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을 걸려는데 조수석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봉투였습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서랍에서 꺼내놓은 거였어요. 서아가 독립한다고 했을 때 도원은 이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 한 권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원은 통장을 먼저 봤습니다. 서아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서아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도원은 계속해서 그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모아온 돈이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도원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도원은 손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친필이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서아가 독립할 때 전해달라고 남긴 거였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곁에 없겠네요. 그리고 우리 서아는 이제 독립했겠죠. 미안해요. 서아가 독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하지만 당신이 잘 키워줄 거라 믿어요. 이 통장은 서아를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에요. 제가 떠난 후에도 당신이 계속 채워줄 거라는 걸 알아요. 서아에게 전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서아에게 꼭 말해주세요. 품격은 옷에 있지 않다고. 마음에 있다고. 당신처럼 살라고. 정직하게, 떳떳하게, 남을 존중하며 살라고. 그게 진짜 품격이라고.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서아를 부탁해요. 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서아, 이제 괜찮아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도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원은 편지와 통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오늘 저녁 서아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지만 도원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63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도원은 봉투를 들고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서아의 새 아파트로 향했어요. 길거리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트럭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7시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아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서아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상처받은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서아가 정성껏 꾸민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했어요. 앉으세요. 그래, 고맙다. 도원은 식탁에 앉았어요. 서아가 차린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아빠. 두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일상 이야기, 소소한 대화들. 식사를 마친 후 도원은 가져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아야, 이거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서아가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통장과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은 엄마가 내 이름으로 만든 거야. 내가 독립할 때를 위해서. 도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야. 엄마가 떠난 후에도 아빠가 계속 넣었어.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엄마가 내가 독립할 때 전해달라고 쓴 거야.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아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다 읽은 서아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엄마가 너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이야. 서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품격은 마음에 있다.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잖니. 서아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도원도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빠가 더 고맙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원은 다시 트럭을 몰았습니다. 눈 덮인 거리가 고요했어요. 도원은 트럭을 세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서아 잘 키웠죠? 도원이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는 걸. 도원은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눈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지만 여전히 든든했어요. 조수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외롭지 않았어요. 아내의 사랑이, 딸의 미소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원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평생을 살아온 남자. 하지만 품격 있게 산 남자. 그게 바로 장도원이었습니다. 트럭이 눈길을 달려갔어요. 하얀 눈이 트럭을 뒤덮었지만 그 안에서 도원은 따뜻했습니다. 가슴속에 담긴 사랑이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니까요.
품격은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차도 아니었어요. 남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었어요. 장도원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였어요. 눈 내리는 밤, 낡은 트럭 한 대가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흙 묻은 손의 품격이 담겨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흙 묻은 손으로 평생을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품격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